네, 2021년 6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구본철 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신 분입니다. 이번 선거에. 그것은 이제 그분이 하실 거고, 이분이 또 색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과 관련해서, 병역과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실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무슨 얘기가 하게 되면 자꾸 이제 군에 안 가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 또 군에 가라고 하는 사회적 압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충적으로 이 병역 의무 기간을 너무 줄이다 보니까 지금 군대가 엉망이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핸드폰 소유하게 하고 뭐 온갖 뭐 성추행 사건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군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너무 경험 없는 병사로 차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학교가 아니고 수용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좀 돌파하면서 국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제 이분께서는 공약으로 내놓겠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그 전에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면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 하셨으니까는 이제 많은 걸 보셨을 거고, 네. 또 그 이전에는 사업도 하셨고, 그 전에는 이제 기업체에도 계셨고, 그 이전엔 또 행정고시를 하셨고, 다양한 경우 기술고시. 기술고시를 네, 하셨고, 네. 기술고시가 행정고시 통합됐잖아요. 아닙니다. 따로. 지금은 아닌가요? 네, 네, 아직 좋습니다. 이런 경험을 쭉 갖고 오셔서 사실은 안보 분야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경험이 적으실 텐데,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18개월 복무를 줄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사들이 너무 전문성이 없고 떼우러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스카웃이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문제인데, 네. 그 전 의원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신 게 있어요. 네,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기간을 정하고 딱 자기 임기 안에 2018년서부터 2022년 딱 5년 기간에 자기가 뭔가 국방 개혁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내세운 국방 계획과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봐야,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런 국방 계획을 세워서 좀 무리하다 싶은 정도로 본질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본질이라고 하는 건,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안보를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국방 계획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관점에서만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이 국방의 개혁을 소위 말해서 변질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의 정권들은 어떤 국방 개혁의 그 기본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했느냐, 요 역사를 조금 들여다봐야 그래야 문재인 정권의 국방 개혁, 소위 말해 2.0이라고 하죠. 네. 2.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국방과학 1.0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과거는 다 국방개혁 1.0이고 우리는 국방개혁 2.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정권들이 한 국방개혁은 다 아무 상관없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국방개혁이 진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국방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노무현 정권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러니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12월 28일 네. 2006년에. 그때 국회에 계셨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시죠. 그 전에, 그때는 17대 국회였고요. 18대 국회가 2008년도 됐으니까. 네. 그런데 2005년에 이미 국방개혁 2020이라는 맞습니다. 계획을 잘 아시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기본계획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1차적으로 정권에서 국방개혁이라는 말을 처음 이제 쓰기 시작했고, 이걸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무현 정권에서 2006년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정했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왔습니다. 국방개혁을 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2005년도 최초로 만드는 게 국방개혁 2020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네. 이 사건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국방과 개혁 2020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신이 뭐 20 국방개혁 307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 전서부터 2030년까지 소위 말해서 10년에서 15년의 중장기 계획이 담은 계획들을 이제 쭉 했습니다. 당연히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킬체인하고 KAMD 개념이 CK. 이제 최초로 2014년도에 도입됐죠. 네. 자, 이제 이런 계획들은 보통 10년에서 15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한 10가지, 20가지 계획을 아주 그냥 뭐 나열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 안에는 달성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걸 이제 모든 걸 싸잡아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과거 정권들은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까지 계획을 1.0이라고 다 통칭을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고 이제 나는 국방계획 2.0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단 노무현 정권에서 한 국방계획 개혁 2020 최초로 나온 거죠. 요거의 정신과 기본 방향을 계승하겠다. 라면서 중간에 MB와 박근혜 정권의 국방계획은 다 무위로 하고 이제 2.0을 만드는 겁니다. 그 2.0 계획 안에 핵심이 군의 이제 병력을 61.7만 2017년 기준으로 요거를 2022년에 50만으로 줄이겠다. 네. 그리고 18개월로 줄이겠다. 네, 네. 장군도 436명에서 360명으로 줄이겠다. 네. 여성의 그 군인 비율도 높이겠다. 네. 그리고 국방부의 문민화율도 70%에서 77%로 올리겠다는 등 요 딱 5년 안에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뭐 장군 계획이나 감축이나 이런 거는 흐지부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환수가 2022년도 목표 아닙니까? 네. 이것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지연이 됐고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우리 합동 전력의 어떤 작전 개념이 또 변화돼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주 5년 안에 모든 걸 다 정리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했던 건데 지금 대부분은 실질적인 군의 개혁은 다 온데간데 없고요. 오로지 정치적인 목표인 군 복무기간을 줄이자. 네. 이게 이제 현실은 국방개혁 2.0의 본령이 돼버린 네, 거예요. 네. 사실은. 표먹기 좋은 점. 그렇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소위 그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군에 가기 싫어하니까 이 모병제로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니냐. 많이 가고 또 인구도 또 자원도 줄고. 네. 아니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 자원이 줄고 있는데 모병제는 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돈이 더 들죠. 네. 말도 안 되죠. 그 지금 사람도 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 그 군 사원에게 뭐 대기업에 무슨 뭐 부장급 이상의 연봉 1억 이상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몰라. 그러니까 이 18개월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군의 자원을 줄이겠다는 그렇죠. 무조건. 네, 네. 아니 그런데 군의 자원을 줄이든 또는 뭐 어떤 조정을 하든 모병제를 하든 이거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군사 교리에 근거한 국방 계획이 돼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럼 how to fight 어떻게 전쟁에서 how to win 어떻게 승리할 거냐 이게 국방 개혁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1.7만의 군 자원을 50만으로 줄인다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렇죠. 목표를 줄여서라도 50만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북한의 이제 공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또 만약에 전면전이나 국지전이 일으켰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상황 관리를 해서 전국적으로 북한 지역도 우리가 해방시킬 거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면서 자원은 18개를 줄여도 된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18개월을 줄이면 그러면 쟤네들은 그러면 군의 첨단화, 무기의 현대화, 선진화 이걸 또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늘 돈 쓰는 거 얘기하죠. 네. 아니 그런데 18개월을 줄이고 국방 예산도 뭐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무 기간도 줄이고 또 첨단 기술 장비들은 들여오면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 장비들은 대부분 또 미제 수준 이상 가는 그렇죠. 것들인데 네, 네. 한미연합 훈련은 또 하지도 않으면서 네, 네. 그 장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네. 심지어는 주적 개념도 없어졌잖아요. 네. 사실상은. 그러면 우리가 전쟁 그 수행 능력의 기본 계획을 북한과의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완벽한 승리를 할 거냐 하는 개념조차도 네.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무조건 18개월 줄여가지고 네. 표를 엄마들이나 우리 그 대학생 학생들에게 표를 얻을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포퓰리즘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아주 그 나쁜 망조죠, 배경이다. 망조를 드리는 거죠. 네. 네. 그 우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선은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네. 의무병 복무기간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 국민들은 군대 가기 싫어하고, 네. 근데 군은 작전상 또는 안보상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 네. 문제를 푸는 어떤 해법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병역 제도를 제안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병역제도. 네. 어떤 네, 겁니까? 네. 말하자면 18개월로 이제 2022년 11월서부터 이제 소위 투입되는 자원들은 18개월로 정리돼 있도록 돼 있어요. 네. 자, 뭐 우리가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걸 무조건 22개월로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부담 크죠. 이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구본철은 제안을 합니다. 청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 사력을 줄일 수는 없다. 장비가 확대되고 첨단화되면서 자원의 그 군 복무 기간을 줄일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이나 또는 그 자원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 지지는 또 얻어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18개월 좋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60만 군대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계산해 봤지만 한 22개월 최소 22개월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포퓰리즘 차원에서 모병제를 얘기했던 그런 차원에서 이걸 두 개를 결합시켜서 18개월 플러스 4개월을 요거를 모병제 형식으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하이브리드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18개월 플러스는 의무무제로 하고 네. 징병제로 형식으로 하고 요 4개월은 모병제 형식으로 해서 아예 군을 지원할 때 지원병으로 하고 다들 무조건 뭐 군 나오면 뭐 4천만 원 주겠다, 5천만 원 주겠다.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1억도 부족하죠. 그 젊은 시절의 기간을 군에서 보내는 그 아까운 시간을 청년들의 애국심을 오로지 애국심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정당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무조건 18개월 근무했다고 그래서 또 22일 근무했다고 그래서 나는 얼마에 뭐 이런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느 정도 공통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개월은 우리가 충분하게 한번 보상하자. 그걸 그러면 그 4개월을 지원병제로 하는데 방법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병제로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4개월을 추가 근무 인원에 대한 그 대략적인 계산을 하고 4개월 동안은 월 1,000만 원씩을 계산해서 4개월 모병제 우리 자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오케이. 18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병장이죠. 네. 병장들이 이제 제대를 하는데 그 중에 제대할 사람들은 제대하고 네. 나는 뭐 사회에 나가서 당장 뭐 또 돈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난 더 복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원자 중에서 얼마를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는 뭐 상당한 보수를 줘서 그다음에 이제 4개월이든 또는 그건 뭐 정확히에 따라 다르겠죠. 그 일정 기간 지나면은 어떤 목돈을 만들어 나가서 그거 사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사관으로 지역군인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군의 제일 맹점이 1년 6개월만 근무하니까 겨울을 한 번 보내는 군인 병사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이 항상 힘든데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숙달되지 않은 병사들만 쭉 옛날에 3년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고참들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돈은 얼마 정도 주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4개월에. 네, 아니요 월 1,000만 원. 그 4개월이면 4,000만 원이에요. 그럼 부사관보다도 하사나 상사보다 더 많은데. 그 4개월 동안은 10,000. 그렇게까지 네, 해보자. 그거 전체적으로는 18개월, 22개월 전체를 보상하는 개념인데, 예, 이 사실은 이제 부사관이나 이제 이런 그 직업 군인 차원보다도 저는 이 의무 복무로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국가의 보상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의무니까. 네네. 사람이 의무로 오는 거하고 내가 평생을 하면 직업군으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어떤 달라. 생각은 좀 차원이 다르죠. 지금 우리 육군에서요, 그 병사들이 되게 이제 편한데 짧게 근무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말고 그 용사라는 개념을 넣어서 GOP 근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뭐 특별히 혜택을 더 주는 건 없이 이제 그 GOP 자격증 같은 걸 주거든요. 근데 네. 그 지원자가 꽤 많습니다. 예. 그 뭐 GP 같은 경우는 수색대 간다면 서로 피했었는데 네. 또 그게 너희는 특별히 용감한 사람이다 하니까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 내가 뭐 대학생 기준으로 모든 젊은이들이 대학생은 아니지만은 1년 6개월 갔다 오나 1년 10개월 갔다 오나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차피 복학하는 차원에서. 네. 근데 4개월이나 또는 6개월 더 근무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목돈도 좀 만들고 또 어떤 경험도 쌓고 네. 또 거기서 또 한 마지막 4개월은 뭐 분대장 요원으로 활동해보면 그것도 큰 경험이지 않습니까? 좀 더 어려운 일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만약에 우리 국방부에서 받거나 또는 뭐 정치권에서 봐서 입법화 된다든지 영으로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요. 네네. 근데 그만한 재원은 지금 우리가 뭐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방 예산이 2.4%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GDP 대비.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려야 되겠죠. 근데 MB 시절에도 국방비를 삭감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예, 오히려 이 좌파 정권에서 국방비를 거꾸로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다 이제 미국의 소위 그 무기를 들여오는 그런 차원에서 한쪽으로는 반미 행위를 하고 그렇죠. 한쪽으로는 그걸 또 무마하기 위해서 군사 장비를 들여오고 네. 아주 그 찔 나쁜 정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죠. 네. 그래서 저 구의원님은 하여간 의무병들이 우리 국가는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지키는 거거든요. 네네. 국민 중에 원하거나 또는 의무 때문에 가서 하는 이제 일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전체는 국방의 의무는 국민한테 있어. 여성까지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맞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젊은 남성한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국방 차원에서 이제 병역을 좀 더 숙달된 병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병장 중에서는 얼마 이상 원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네. 뭐 싫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돈을 조금 더 줘가지고 네. 강화하면서 좀 정의화된 군대를 가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사회가 한번 놓고 토론해서 저는 구의원님이 이제 좀 차기 대선의 뜻이 있으시니까 거기 나가셔서 이거 외에도 다른 아이디어를 던지고 저는 공약이 참 좋은 게 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좋은 건 받아들여서 융성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2030 청년들의 그 지금 마음이 지금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추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공정 가운데서도 애국심이나 이 나라의 어떤 그 질적인 변화, 추락이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 가운데서도 국방력의 추락은 우리가 이게 그냥 눈뜨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이나 우리 주변국들의 군사력은 거꾸로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우리만 군사력을 축소한다? 이것은 안 되죠. 그냥 이건 뭐 완전히 멸망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나 구한말의 그 위치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 왜냐하면 국민 국가거든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 받고 이렇게 뭐 탄력 이거 인민국가로 가게 되면 공산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나라니까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가는 그런 무드를 만들어주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자꾸 가서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으로 가서 한국 정치가 상당히 후퇴하는데 저는 구의원님이 지금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억지로 국민이니까 너희가 해라 그러면 또 의무감 때문에 반발이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융성한 국력 경제력을 이용해서 이제 실업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력도 올리고 또 상당한
희생을 치른 사람한테는 대가도 주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님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좀 생각을 해서 괜찮으면 우리 구의원님이 혹시 다음 선거에 나오시면 좀 지지도 해주시고 또 뭐 그것이 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누구를 막론하고 좀 받아라 이렇게 좀 사회적 압력을 넣으면 어떠십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